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토트넘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대 주간 이후에 좀 평상시와 다르게 좀 첼시가 좀 나름의 좀 긴 휴식을 갖고 좀 체력이 어느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좀 경기를 치를 수 있어서 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토트넘이 최근 성적이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비 경기지 않습니까? 승점 3점을 챙겨온 것은 상당히 중요했고, 첼시가 아스날전에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에 좀 쌓아왔던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토트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첼시가 전반기에 굉장히 잘 나갔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기 운영을 사실 마레스카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수비진과 공격진이 번갈아 가면서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첼시의 플랜 A라고 할 만한 운영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금 뭐 라비아와 포파나가 빠지긴 했지만 잭슨이 복귀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플랜 A라고 할 만한 운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가 마레스카 밑에서 상당히 다양한 전술 시스템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대칭 풀백을 쓸 때도 있었고, 뭐 인버티드 풀백을 뭐 삼선으로 기용을 한다든지, 인버티드 풀백을 10번 자리로 올린다든지, 아예 포백 빌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대칭 풀백으로 풀백을 한 명을 올리고 한 명을 센터백으로 내린다든지, 이런 식의 상당히 후방의 구성 인원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좀 구조를 다양하게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사실 마레스ኳ 관점에서 상당히 클래식한 운영을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3-2-4-1인데 인버티드 풀백이 3선으로 올라가는, 첼시가 프리시즌부터 계속 갈고 닦아왔던 플랜 A격 전술인데, 그런 만큼 선수들이 이 전술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좀 여타 전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이 대형을 들고 나왔을 때, 이 구조를 들고 나왔을 때 첼시의 경기력이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전반기 토트넘전에도 후쿠레아의 두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역전을 했잖아요. 그 경기도 그랬고, 또 아스톤 빌라전 홈경기에서도 첼시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두 경기 모두 이 3-2-4-1 인버티드 풀백을 3선 자리로 올리는 3-2-4-1을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귀스토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갔고, 쿠쿠레아가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풀백 10번 위치로 올라간 인버티드 풀백 혹은 비대칭 풀백으로 운영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와이드 센터백 역할을 맡았습니다. 쿠쿠레아가 와이드 센터백을 또 전반기에는 많이 맡았잖아요. 그 아스톤 빌라전에서 쿠쿠레아가 맹활약을 했던 경기도 와이드 센터백 역할이었고, 전반기에 플랜 A격 전술이었는데 후반기에 마레스카가 인버티드 풀백을 할 때는 3-3-1-3, 그러니까 트리플 텐을 쓰는 전술을 활용을 했고, 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을 안 하는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큰 경기에서 오랜만에 이 플랜 A를 들고 왔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구스토가, 사실 구스토의 이번 시즌 활약에 대해서 팬들의 또 말이 많잖아요. 지난 시즌 포체티노 밑에서 좀 오버래핑하는 풀백으로 활동량과 직선 기동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능력치를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사실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구스토가 좀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프리시즌 때부터 느꼈던 것이 귀스토가 3선으로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은 상당히 잘 수행합니다. 이 역할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시즌 중간중간 이제 10번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귀스토가 좀 무색무취의 선수가 되는 그런 좀 모습도 보였는데, 하지만 3선 자리로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은 프리시즌 때부터 상당히 잘 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 상당히 오랜만에 귀스토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귀스토가 10번 위치로 올라갔을 때는 또 좁은 공간에서 패스 판단이 부정확하고, 또 패스를 약간 아웃프런트로 좀 성의 없이 돌리는 그런 모습들로 잦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 지금 프리시즌부터 계속 귀스토가 6번 위치로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을 때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난 아스날전에 리스 제임스와 대비되는 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경기에서 제임스는 아예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둘 다 이 오른쪽 풀백을 주 포지션으로 하는 선수들이 이제 미드필더로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임스는 좀 6번 위치에서 볼을 받고 그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직은 적응이 더 필요한 모습이었던 반면에 귀스토는 사실 프리시즌부터 그 볼을 6번 위치에서 볼을 받고 또 앞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종횡적인 움직임이 모두 적응이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귀스토가 프리시즌 때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라비아와 같이 삼선에 배치되었잖아요. 프리시즌 때도 그렇고 또 본 시즌 돌입해서도 귀스토가 물론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지만 삼선으로 나온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때 귀스토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유인 움직임입니다. 후방으로 언제 후퇴할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어느 정도 끌어당겨 유인해서 흡수한 다음에 또 동료들이 그 배후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삼선에서 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쉬운 움직임이 아니지만 볼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방으로 빠지는 액션을 적재적소에 취한다면 그건 상대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압박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실제로 첼시에서 상당히 잘했던 것이 조르지뉴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최근 리스 제임스였는데 귀스토는 조르지뉴와 마찬가지로 그 후방으로 빠지는 타이밍 그리고 빠진 다음에 다시 돌아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해도가 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첼시의 마르스카가 부임한 이후에 이 첼시의 주요 공격 패턴 중 하나가 저희가 인공전환이라고 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인공전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또 일정 부분부터는 빠르게 속도를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전환으로 상대를 공략하려고 할 때 정적인 상황을 동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첼시에서 지금 가장 잘해주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땐 라비아와 귀스토거든요. 이제 카이세도도 이걸 잘해주긴 하지만 옆에 귀스토처럼 직접 속도도 내줄 수 있고 또 그런 유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겨줄 수 있는 선수와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귀스토를 얘기할 때 항상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첼시 후방에서 몇 안 되게 볼 캐리가 가능한 선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속도를 내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볼을 받고 전방으로 돌아서고 달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볼을 몰고 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 상당히 뛰어난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카이세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볼을 달고 달리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라비아는 분명히 강점이 있지만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귀스토가 카이세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좀 속도를 내줘야 될 때 가속을 하면서 볼을 운반해주고 전방으로 직진하는 좀 그런 좋은 모습을 몇 장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첼시 전개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엔조의 배치였는데 엔조와 파머가 좌우 배치가 이번에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원래는 파머가 오른쪽, 엔조가 좌측에 나와서 엔조는 좌측에 산초와 호흡을 맞추고 파머는 우측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엔조가 우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배치를 반전시킨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핵심 중 하나는 우측에서 엔조와 기스토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특히 엔조가 라인 사이에 머물다가 볼이 우측으로 돌 때 측면으로 자가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포켓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마레스카의 3위 4일 전개 핵심이거든요. 근데 엔조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나왔을 때 토트넘의 수비 시선도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엔조를 따라가고 미드필더들이. 그럴 때 귀스토가 그 사이 공간으로 적재적소에 침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귀스토가 그 타이밍을 정말로 잘 포착을 하고 실제로 그 타이밍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고 돌아서고 전개 원투터치 전개에 가담하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닌 동작처럼 보여도 첼시 전반에 그 빌드업이 원활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후반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조가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귀스토가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속도를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첼시 전개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마레스카가 좀 이런 부분을 의도해서 엔조와 귀스토의 배치를 좀 나름 그렇게 유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쿠쿠레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쿠쿠레아와 기스토가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정말 그 움직이는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쿠레아와 귀스토 모두 쿠쿠레아는 와이드 센터백, 귀스토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었지만 이 선수들이 모두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 클래식한 풀백처럼도 움직여주면서 적재적소마다 굉장히 좋은 위치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상황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쿠쿠레아는 센터백, 귀스토는 인버티드 풀백,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는데 볼이 파이널 서드에 도달했을 때 쿠쿠레아도 전진을 하고 귀스토도 아예 평소에 본인이 좀 강점을 보이는 그런 직선적인 측면 움직임을 가져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하이브리드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 또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쿠쿠레아랑 귀스토가 두 선수 모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경기에서는 잭슨이 복귀를 했잖아요. 잭슨이 가져다주는 전술적인 장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상대 배후 공간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첼시가 빌드업 루트가 한정이 되었을 때 그걸 자꾸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첼시에서 가장 잘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투가 와이드 포워드로 한동안 기용이 되면서 잭슨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주긴 했지만 네투도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볼을 받아주고 그 볼을 지켜주는 데는 좀 미숙함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잭슨은 수비 라인과 동일 선상에 있다가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침투를 해서 계속해서 그 판더벤과 로메로의 뒷공간에 부담을 주면서 첼시가 훨씬 더 경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투가 잭슨이 빠졌을 때 은쿤쿠가 못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긴 했어요. 센터 포워드지만 와이드 오버로드를 지속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측면을 필두로 좀 채널 공간으로 많이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도 결국 1대1 그 몸싸움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컨택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넓은 공간으로 끌고 나오지만 거기서 수비수와 비비면서 경합을 이겨주면서 그 다음 후속 상황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잭슨과 네토의 차이는 그것에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잭슨 같은 경우는 로메로랑 반더벤이라고는 운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수비수들 상대로도 경합을 자신 있게 이기면서 볼 소유권을 유지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등지는 상황에서 돌아서는 게 된다는 것이 잭슨의 큰 장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 수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처럼 단순히 뜀박질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합까지 이겨내고 볼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잭슨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통틀어 봐도 이런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많이 없습니다. 극소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잭슨이 이번 경기에서 볼 홀딩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전방에서 사실 잭슨이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을 때 그 상대 중심을 이용해서 돌아서 온 데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등지고 딱 볼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버텨주는 데는 좀 단점이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단점이 한두 차례 나오긴 했지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장점이 나올 수 있는 장면으로 볼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잭슨이 돌아옴으로써 첼시의 그 압박 체계도 훨씬 많이 나아졌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첼시가 잭슨이 빠진 이후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 하나가 압박이었는데 이 잭슨이 전방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주고 또 압박의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주면서 첼시가 위에서부터 쉽게 풀려나오는 장면이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어든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잭슨의 존재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물론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잭슨의 존재 자체가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 선수인지 그리고 첼시의 공격 루트 다양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있어서도 잭슨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잭슨 자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잭슨이 빠졌을 때 그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물론 네토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스트라이커로서의 이제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좀 부족함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잭슨의 이번 경기 활약이 더욱더 두드러졌던 경기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파머 엔조의 미드필더 배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봅시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좀 전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엔조와의 구스토의 그 상호작용, 그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후방 전개에 있어서 좀 간결함과 또 측면 움직임, 그리고 측면으로 미드필더들이 빠졌을 때 삼선 선수들이 그 배우로 들어가는 좀 그런 일종의 연계를 좀 도모하는 그런 배치라고 봤는데 또 흡이차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이 배치가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할 때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산초가 왼쪽에 나왔음에도 파머가 왼쪽에 나왔고 또 엔소가 오른쪽에 나왔는데 이 파머와 엔소가 윙어들 그리고 한 칸 밑에 미드필더들이 볼을 잡았을 때 지속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를 해주면서 그 공간에서 볼을 받고 또 실제로 산초와 파머의 좋은 연계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양쪽에 상대 수비수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윙어들을 두고 또 그 스트라이커와 윙어 사이에 그 상대 토트넘으로 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10번 미드필더들이 침투를 하면서 계속해서 토트넘을 괴롭히는 이것 또한 마레스카의 좀 클래식한 운영 중 하나잖아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래 산초가 물론 산초가 지금 뭐 최근에 생산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 선수를 뭐 복귀시켜야 되냐 아니면 잔류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산초 같은 경우는 그 활용 방법이 좀 확실한 선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 장점에 맞게 기용을 하면은 이 선수가 빛이 나고 그러지 못하면 좀 팀에서의 활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산초는 주변에서 그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활발히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키핑 능력 혹은 주변 선수를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더 좀 빛이 납니다. 사실 기존에는 쿠쿠레아가 그 역할을 맡았었죠. 쿠쿠레아가 활동량이 많고 상당히 부지런하게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침투하면서 산초에게 가해진 그런 압박을 분산시켜주기도 하며 또 산초에게 패스 선택지가 되어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사실 쿠쿠레아 선수 자체의 기동력이나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하기 때문에 쿠쿠레아가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속력 자체도 그렇게 인상 깊지 않고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또 쿠쿠레아가 그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쿠쿠레아가 위협적인 크로스나 슈팅 혹은 킥 처리가 아무래도 수비수이고 또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쿠쿠레아가 아니라 파모가 그 역할을 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도 그 공간에서 쿠쿠레아가 볼을 잡는 것과 파모가 볼을 잡는 것과 그 파급력은 정말 천지 차이란 말이죠. 이번 경기에서 파머가 그냥 무작정 하프 스페이스를 파주는 게 아니라 그 또 타이밍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수비수 배우 공간으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속도를 죽였다가 상대 수비수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혹은 볼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수비수 뒷공간으로 적재적소에 그 알맞은 타이밍에 침투하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도 했고 그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후에 처리하는 볼 자체도 상당히 위협적이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초와의 파머의 호흡은 사실 전반과 후반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초와 이제 파머의 콤비네이션 장면 중에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전반기 브라이튼과의 4대2가 났던 경기에서 파머의 네 번째 골을 산초가 어시스트한 장면이 있었어요. 산초가 왼쪽에서 볼을 키핑하고 있다가 본인에게 수비자 여러 명을 끌어놓고 또 파머는 그 상대 수비자들이 이제 산초에게 시선이 딱 쏠렸을 때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고 확실히 산초는 본인에게 좀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끄는데 좀 특화가 된 선수잖아요. 또 파머는 그런 선수가 있을 때 그 특유의 판단력으로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뛰어나고 이런 이 두 선수의 그 장점이 상호작용이 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머에 대한 분석 팟캐스트도 했었는데 그때 파머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스팅이라고 했잖아요. 고스팅은 수비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동선을 취하다가 순식간에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오프 더 볼을 지칭을 하는데 그 산초와의 파머의 그 호흡이 좋았던 이유는 산초가 수비자를 끌고 있을 때 파머가 특유의 고스팅 동작으로 수비수 배우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잘 가져가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조와 네투의 우측 파트너십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 경기의 핵심, 그리고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파포스트 오버로딩입니다. 실제로 골도 그런 장면에서 나왔고, 올 시즌 첼시의 공격 루트, 그리고 마레스카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술 중 하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더욱더 의도적으로 실행된 것이 바로 이 파포스트 오버로딩 전략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파포스트의 공격수들을 상대 수비의 등 뒤에 배치시키면서 순간적으로 그 파포스트 쪽에 과부하를 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숫자 많은 선수들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제 볼을 해결하는 형식인데, 마레스카 전술에서는 보통 3명이 파포스트 공략에 가담을 하죠. 일단 센터 포워드, 그리고 2선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이거든요. 그리고 윙어는 보통 풀백의 등 뒤에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그리고 센터 포워드는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 혹은 중앙 쪽에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의도적으로 좀 네투가 특별히 팝포스트로 대각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또 엔조가 정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동작이 더 용이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짝발인 파머가 우측에 배치되는 것보다 엔조가 우측에 배치되는 것이 그렇게 역크로스 구도를 만들기에 더욱더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마레스카가 이번에 엔조와 파머를 좀 와이드하게 정말 배치를 기용을 하면서 산초와 네투의 그런 역방향을 바라보면서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파포스트 오버로딩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첼시가 전반기 브렌트포드 전에서도 극단적인 파포스트 오버로딩을 통해서 또 승리를 따오기도 했고, 이 전술을 꽤 중용을 하고 있는데, 잭슨과 기우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사실 파포스트 오버로딩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걸로 효과를 잘 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잭슨도 박스 장악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고, 특히 박스 안에서 제공권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네토와 은쿤쿠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좀 안 되고, 계속해서 박스 밖으로 겉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잭슨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뭐 좋은 헤더 경합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센터백들을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그 위치에서 침투를 해주면서 상대 센터백들이 쉽게 이제 볼을 걷어내지 못하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공간으로 계속해서 네투가 역크로스를 올리고, 이제 뭐 파머 아니면 산초, 득점 장면에서 또 엔소, 네투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침투를 해주면서 이제 스트라이커 그리고 10번 미드필더 윙어 이 세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공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잭슨 복귀 효과 중 하나겠죠. 잭슨이 헤딩을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경합이 좋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좀 막판부터 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기민해지기 시작했고, 또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시키는 빈도가 좀 늘어났긴 했거든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대 수비 입장에서 은훈쿠랑 네투, 어떻게 보면 좀 박스 안에서의 효용이 거의 없는 선수들은 박스 밖에서 놀잖아요.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잭슨은 그래도 박스 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선점하고 수비와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고, 또 위협적이진 않지만 크로스를 그래도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은근쿠와 네투가 나왔을 때보다 잭슨 같은 스트라이커가 나왔을 때 당연히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효과는 무엇이냐면, 잭슨이 헤딩을 못하더라도 잭슨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세컨볼을 주워 먹거나 파포스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파포스 오버로드로 득점이 나왔잖아요. 엔조의 득점이 전형적인 그런 장면인데, 역크로스는 아니었지만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정말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파포스트에 있는 엔조가 헤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의도했던 전술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골이라고 볼 수 있고, 엔조도 최근에 뭐 지난 시즌부터 말이 상당히 많았지만 엔조도 결국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그걸 해주는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 심지어 스탯 생산력이 지난 시즌보다 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엔조를 뭐 내렸어야 된다, 올렸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엔조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팀의 게임 모델을 고려했을 때 엔조는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첼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엔소가 이제 딱 크로스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선수가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또 키가 작더라도 뭐 헤더 경합을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엔소는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에 딱 타겟이 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투나 은쿤쿠가 포워드로 출전했을 때 엔소가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면 좀 위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인데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엔수가 그 제2의 타겟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선수가 굉장히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그렇지만 크로스 그리고 컵백 위치에서 볼이 딱 투입이 될 때 그 볼이 도달할 공간을 굉장히 센스 있게 파악을 하는 선수가 또 엔수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상대 센터백들을 묶어둘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이 엔소를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최근에 또 아스톤 빌라전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고 뭐 브라이튼전에 이제 파울로 취소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도 헤더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스터 시티전 원정 경기에서도 헤더로 볼을 밀어넣는 장면이 있었고 박스 안에서 최근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브라질과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도 박스 침투로 골을 득점하는 것을 보면 엔조가 득점 감각, 그러니까 볼이 어디로 떨어지는 데에 대한 그런 본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로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팀의 득점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득점 루트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예전에 뭐 카페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엔조의 역할과 포지션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을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엔조와 또 맨시티의 균도한 선수의 유사점을 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두 선수의 성향 자체가 다르고 갖고 있는 스킬셋 자체도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과르디올라의 포지셔널 플레이 그런 게임 모델에서 본인의 기량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균도안이었거든요. 엔조도 조금 비슷한 루트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엔조가 그러고 있어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다재다능함, 그리고 공수 양면에서의 기여도 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또 박스 타격이라는 또 새로운 또 무기를 이렇게 갖춰 나가면서 엔조가 더욱더 좀 다양한 구역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좀 그런 컴플리트한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머 엔조의 좌우 배치에 영향을 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구조를 생각했을 때 파페사르가 우측이었고 메디슨이 왼쪽이었잖아요. 하지만 메디슨은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스러운 성향을 갖춘 선수이고 파페사르는 너무 공격적이기보다 좀 중원에서 공수 양면에서 기여를 하는 그런 선수인데 아무래도 메디슨 쪽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첼시의 우측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성향인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또 좌측에는 또 메디슨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 더 공격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었는데 또 그런 공수양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든지 또 귀스토와 상호작용, 삼선 미드필더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마레스카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파모와 엔조의 위치를 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딱 그 두 선수들이 파머가 왼쪽에서 정발로 크로스를 올리고 엔수가 파포스트로 침투를 해서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잘 들어맞은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가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또 쉬운 경기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토트넘이 물론 폼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고 폼이 상당히 안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첼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시작 전에 포파나의 부상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또 최근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포파나가 없었고 또 라비아도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와중에 그래도 첼시가 귀중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선수들이 활약을 잘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귀스토, 잭슨, 또 엔조, 파머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제일 첼시에서 핵심격 역할을 담당한 선수는 바로 카이세도였습니다. 네, 카이세도 선수가 일단 정말 높은 위치에서부터 그리고 역습을 당하는 장면까지 이 카이세도의 볼 탈취 능력을 정말 첼시 팬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카이세도가 잠깐 그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 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첼시 팬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했어요. 사실 카이세도가 라비아가 없는 와중에 카이세도까지 빠져버리면 첼시는 지금 기용 가능한 삼선 자원이 뭐 제임스 정도 말고는 없다고 봐도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카이세도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경기였고 이번 경기의 템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이세도가 아직까지 지역 수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는 선수이잖아요. 하지만 공수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때 전방으로 나가서 역압박을 수행하는 능력, 또 전환 상황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은 사실 상당히 뛰어나고 리그 내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카이세도의 장점이 좀 잘 발휘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경기의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쿠쿠레아 선수도 좀 마찬가지이고 카이세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좀 5대5 상황,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볼을 완벽히 빼내고 커트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 확신이 없고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혹은 또 뭐 퇴장이나 옐로 카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카이세도와 코쿠레아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코릴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좀 아슬아슬한 상황 그리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좀 과감하게 볼들을 잘 탈취해내면서 첼시가 역습을 당할 때, 그러니까 토트넘이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할 때 계속해서 첼시의 라인이 밀리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놀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게 이 카이세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쿠쿠레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쿠쿠레아도 신기한 게 지역 수비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 선수이지만 이렇게 공수 전환이 잦고 50대 50 상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속도감 있는 경기에서는 사실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전반기 아스톤 빌라전 때도 그랬고 이렇게 좀 경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에 있어서 쿠쿠레아의 그런 능동적인 수비, 적극적인 수비, 그리고 대담한 판단, 그리고 경합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뺏겼을 때 재빨리 역압박 태세를 취하려 때 이때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선수들이 이제 쿠쿠레아랑 카이세도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태클해서 볼 탈취를 해내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수비가 된다는 것은 좀 기술이 좋다는 것이고 또 볼이 뒤로 흘렀을 때는 또 넓은 공간을 이제 커버하면서 또 리커버리 수비를 잘 해내잖아요. 이것이 또 쿠쿠레아와 카이세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이 선수들이 또 지역 수비를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약점을 보이는 선수이고 특히 쿠쿠레아가 좀 그렇죠. 그래서 쿠쿠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도 높고 또 저점도 낮은 좀 그런 불균형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경기에서는 쿠쿠레아가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경기에서는요. 카이세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 경기에서 뭐 흥미롭게 보셨던 뭐 키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번 경기에서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봤던 게 저는 제이든 산초였습니다. 사실 산초가 어느 정도 좀 잘할 수 있는 판이 깔렸어요. 산초가 왼쪽에 고정이 됐고 또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해서 침투해주는 파머가 있었고 또 파퍼스트 오버로딩을 통해서 네트에 크로스를 받아서 좋은 슈팅 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 맨유로 돌아가지 않고 첼시에 남기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마레스카가 최근에 인터뷰로 산초에게 슈팅을 조금 더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거기에서 또 부담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슈팅 각이 열렸는데도 너무 그것을 좀 슈팅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좀 자신감이 오히려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마레스카가 슈팅을 더 하라고 주부한 것은 그러니까 샷 메이킹도 기술이잖아요. 이것은 뭐 감독이 더 주문하면 선수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산초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슈팅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분명히 마레스카가 지적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산초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천적으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슛을 할 때 상대 수비의 템포를 뺏는다든지 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탁월한 기술을 갖춘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산초는 분명히 샷메이킹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선수이고 그런 만큼 또 주변 동료들의 영향을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산초가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파노와 후쿠레아를 이제 좌측에 배치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판이 어느 정도 깔린 경기이긴 했지만 산초 자체의 신체 컨디션이 전반기와 같지는 않다는 모습이에요. 전반기에는 그래도 수비를 고정시킨 뒤에 수비를 좀 벗겨내는 모습을 좀 간헐적으로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의 몸에 그런 속도가 붙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산초의 신체 컨디션은 상당히 좀 전반기에 비해서 좀 둔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초가 좀 특히 또 전반기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원정을 갔을 때 정말 귀중한 추격골을 넣으면서 그 역전의 불씨를 살렸던 게 산초인데 최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신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좀 과감한 모습 그리고 속도감 있는 모습을 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초가 첼시에 잔류를 하고 싶으면 본인도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산초의 복귀 여부는 첼시가 좌측 윙 보강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느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나머지 윙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또 네투는 오늘 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팝포스트 오버로딩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역크로스의 장점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포워드가 아닌 윙어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또 나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또 마레스카가 이제 첼시가 후방으로 내려와서 지역 수비를 시작할 때 4-4-2를 보통 사용하잖아요. 보통 이 4-4-2라고 하면은 이제 10번 미드필더 한 명과 스트라이커인 잭슨이 최전방 2를 형성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을 위해서 잭슨을 앞에 뒀을 때 그 옆에 짝으로 네트를 좀 많이 붙여놓고 엔수가 완전 측면으로 커버를 하고 파머가 카이세도 옆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네투의 그 특유의 운동 능력이 혼자 있을 때보다 또 잭슨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포스트를 공략하는 크로스를 우측에서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네투이기 때문에 또 그런 크로스로 좋은 장면도 여러 번 만들어냈고 이번 경기 네투의 활약은 오랜만에 또 윙어로 출전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꽤 준수한 활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좀 톱으로 몇 경기를 소화한 것이 본인의 자신감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축구 선수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투가 사실 포워드로 경기를 소화하기 전에 윙어로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포워드로서 공격수로 출전하면서 골도 넣고 또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토트넘전에는 오랜만에 윙어로 출전해서 이전의 윙어로 출전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도에케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했어요. 네, 이번 경기 마두에케의 활약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네투가 해주지 못했던 그런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상대 수비수를 들고 그 골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도 좋았지만 마두에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것은 경기에 임하는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마두에케가 교체로 투입이 되었을 때 좀 설렁설렁 뛰고 경기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팬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투입이 되자마자 경기 템포에 완벽히 적응을
하면서 공수에서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기에 첼시가 박스한 볼 터치 숫자가 많았고 첼시가 볼을 잡았을 때 박스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마두에케잖아요. 근데 마두에케 부상 이탈 후에 박스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이었는데 마두에케가 돌아오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해줄 수 있다면 첼시 후반기에 공격 루트는 더욱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보여줬어요. 그만큼 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정지된 상황에서 좀 박스로 진입하는 풀백을 상대할 때 풀백을 무력화시키고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개인 능력에 있어서는 마두에케를 따라올 선수가 사실 많이 없죠. 네, 이제 뭐 네투와 마두에케는 확실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고 상대 수비를 상대하면서 1대1로 돌파를 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시키는 데는 마두에케가 조금 더 강점이 있고, 또 이제 채널을 오가면서 뭐 중앙에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계속해서 오가면서 이런 좀 적은 숫자로 공격을 해야 될 때는 또 네투의 강점이 있고, 역크로스는 사실 두 선수 모두 장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남은 시즌 적재적소에 상대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또 기용이 되면서 첼시의 공격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일단 또 그리고 기스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스토가 이번 경기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고 또 후반전에는 아예 왼쪽 윙으로 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사실 기스토가 그 범용성이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풀백보다는 좀 미드필더스러운 성향이 있는 선수이고 또 윙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윙어의 역발 배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또 비대칭 풀백을 쭉 꺼리는 이유도 어쨌든 역발 윙어를 활용하면서 수비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떼고 경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그러니까 비대칭 풀백을 활용할 때 역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귀스토를 왼쪽 윙어 풀백 하이브리드 기용을 한 적이 전에도 있었고 프리시즌 맨시티전을 시작으로 해서 또 컨퍼런스 리그 코펜하겐 원정 경기에서도 귀스토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런 왼쪽 윙어와 풀백을 오가는 역할을 맡았고 이번 토트넘전 경기에서는 아예 이제 왼쪽 윙어로 기용이 됐었는데 귀스토의 이런 좀 범용성이 사실 팀이 좀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그런 1대1 상황도 굉장히 잘 막아줬고, 귀스토 선수도 지역 방어에서 특히 파포스트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뭐 운동 능력이 좋고 드리블 능력이 있는 그런 상대 윙어와 1대1 경합을 했을 때는 또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잘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건 분명히 귀스토의 장점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왼쪽 역발로 가서도 또 비대칭 풀백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발 비대칭 풀백, 뭐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10번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귀스토 선수의 범용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스 군용 칼의 정석적인 선수이고 이 선수가 그 지역 수비에 있어서 좀만 본인의 단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컴플리트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거의 미드필더처럼 전반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후반전에는 아예 윙어로 경기를 소화하면서 좀 본인의 단점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귀스토가 조금 더 컴플리트한 선수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수비에 있는 그런 단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또 이번 경기 뭐 인상 깊게 보셨던 부분이라든지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면은 네, 저는 일단 그 센터백이었던 찰러바와 코리 모두 뛰어난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파나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포파나가 경기 직전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찰로바와 코릴이 호흡을 맞췄는데, 찰로바가 정말 뭐 롱패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첼시의 승리를 또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찰로바 선수 이번 시 후반기 좋아요. 첼시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정말 스쿼드 자원 멤버로서 이 정도의 그런 로테이션 멤버를 어디서 쉽게 좀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밤의 정말 장점은 좀 이런 좀 다재다능하며 또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 있겠고, 또 찰로바도 그런 예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해줬고, 포파나만큼의 그런 특출난 운동 능력, 스트렝스, 탄력, 점프 능력, 가속력, 속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이 또 크게 딸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속력이라든지 그런 밸런스, 민첩성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수비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중앙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볼 플레잉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좌우를 가리지가 않죠. 전반전에 잭슨에게 한 번에 넘겨준 그런 롱패스처럼 샬로바 또한 간헐적으로 그런 배우 공간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소위 말해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잘 하는 선수이잖아요.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후반기 그 웨스트햄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홈경기였죠. 5대0으로 이긴 경기였는데 잭슨이 마두에케에게, 득점을 한 장면이었잖아요. 잭슨이 네. 득점을 한 장면에서 마두에케에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넘겨준 그런 패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잭슨에게 한 번에 건네주는 그런 후방에서의 패스, 찰로바의 좀 빌드업 능력, 패싱 능력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 또 포파나만큼의 고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저점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투입을 해도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리일도 또 괜찮았어요. 큰 실수 없이 본인이 평소에 잘하는 그런 빌드업 리더로서의 영향을 보여줬고, 또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 또 마레스카에 대한 칭찬도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컨셉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했지만 마레스카가 가장 많이 변한 모습 중 하나는 이제 90분쯤에 찾아볼 수 있었는데, 90분에 이제 엔소와 파머를 동시에 교체 아웃을 시키고 또 운동 능력이 좋은 듀스버리어를 놓는데, 이 또 추가로 교체에 투입되는 선수가 토신이었어요. 이때 토신이 들어가면서 찰로바, 토신, 코릴, 그리고 쿠쿠레아, 귀스토, 여기에 제임스, 카이세도까지 이 선수들이 모두 동시에 기용이 되면서 후반 추가 시간이 12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를 아예 과감하게 백파이브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시즌 포체티노가 보여줬던 것처럼 완전히 승점 3점을 지키고자 하는 판단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게 첼시가 한창 12월 말부터 안 좋았던 흐름에서 그때는 정말 센터백 숫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상자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이건 좀 굉장히 결단력을 보여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철학을 좀 타협을 한 모습,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좀 너무 일찍 내려앉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12분이 남았는데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실리적인 판단이고 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어느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었냐면 엔조랑 파머를 동시에 뺀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첼시가 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수는 엔조랑 파머가 유의하거든요. 근데 밀리고 있는 양상에서 흐름을 전환시키고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흐름을 만들 선수의 부재 속에서 첼시는 그냥 수동적으로 경기를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더라도 능동적으로 경기를 해결할 수 있거나 능동적으로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옵션 하나쯤 남겨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조와 파머를 동시에 빼버린 거는 조금 큰 리스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파머가 빠질 때 제가 입모양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봤을 때 파머가 아니 12분이나 남았잖아, 약간 이런 말을 하는데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똑같았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리적인 판단,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볼을 잡았을 때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두 선수를 동시에 빼버리는 것은 아예 흐름을 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기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마레스카가 이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저는 마레스카를 조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긴 했어요. 하지만 뭐 첼시 스쿼드의 또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채워서 또 경기를 마무리하자 이런 의도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했었어요. 마지막 12분. 그리고 또 산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롱볼로 볼을 처리하는 빈도가 좀 높아요. 그게 좀 불만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후반에 또 결정적인 세이브를 하나 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에 공헌한 한 선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 파페사르에게 실점을 허용한 장면이었어요. 물론 VAR로 이제 무효 처리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거 무조건 막아줬어야 되는 볼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산체스 뭐 일단 축구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그 파페사르에게 실점을 한 부분은 실점을 인정이 되지 않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그런 슈팅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뭐 산체스를 MOM으로 선정하는 그 스탯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 그 장면 자체는 첼시 팬들이 또다시 산체스에게 의구심을 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했을 때 롱볼을 무려 21번을 시도를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한 횟수가 또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산초에게 또 연결을 한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모습도 또 보여줬지만 신기한 게 좋은 롱볼이 또 몇 개 있었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힌 롱볼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롱볼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16번의 롱볼 미스를 그러니까요. 동반했잖아요. 이게 사실 산체스만큼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축구계에서 진짜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번 경기에 산체스가 정말 좋은 모습과 고점과 저점을 모두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첼시의 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골키퍼의 역할은 적어질 것이고 골키퍼의 클래스가 그렇게까지 팀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수준으로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골키퍼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꼭 좋은 키퍼가 있어야지만 우승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어야 되겠지만 꼭 월드 클래스 키퍼가 없어도 우승권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산체스가 이번 경기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좋은 모습 둘 다 보여줬지만 또 남은 경기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경기에서 또 더 언급하고 싶으신 또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이 되겠는데 저는 그래도 듀스버리얼 선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고 지금도 그 투입된 이정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다음 시즌 판매 대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코펜하겐전에 좀 중요한 득점을 터트린 이후부터 이제 리그에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그 최소한 본인이 뛰는 그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성실하게 임해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들어와서 첼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머 앤서를 모두 빼면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제거하고 경기를 했을 때 그 공백을 운동 능력으로 커버를 해주면서 첼시의 경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일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듀스버리 홀도 지금 폼이 괜찮아요. 근데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 출전 시간이 제한이 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좀 제한된 출전 시간을 좀 부여받으면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해주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듀스버리 홀이 또 팀에게 지금 기여를 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 또 본인의 100%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팀의 또 성적에 도움이 되겠죠. 토트넘 이번 경기 더비전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아스날전에 패배를 하면서 또 첼시의 4위권 혹은 챔피언스리그 수성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관심이 갔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번 토트넘전 경기를 승리하면서 다시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온 첼시입니다. 이제 남은 경기들이 많지 않은데 또 잘 마무리해서 또 내년에는 또 다음 시즌에는 꼭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아스날에게 패배를 한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승리 흐름을 따오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뭐 선수들 부상에서 복귀해준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리그 승리 흐름을 잡았고 또 무엇보다 클린시트의 승리를 했어요.
전반기에 잘 나갈 때도 클린시트 승리가 잘 없었다가 최근에 사우스햄튼전부터 계속해서 리그에서 클린시트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남은 시즌 첼시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약팀 상대라 하더라도 물론 토트넘은 약팀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클린시트를 챙기고 있는 것은 좀 고무적입니다. 마레스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스터 시티전에도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했고 이번 경기에도 아까 비판한 부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빼면서까지 좀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태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결과로 이어지면서 좀 첼시 선수들의 그런 수비에 대한 자신감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첼시가 클린시트 수가 전반기에 굉장히 적었잖아요. 득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점을 적게 하는 것인데 클린시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또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해야겠죠. 이상 오늘 토트넘전 리뷰를 했고요. 또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서 저는 흡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